보약이 필요한 때는 언제이고 몇 살부터 복용할 수 있나요? 보약을 먹어야 하는 때는 언제인지, 아이들은 언제부터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우선 보약의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기관인 비위 기능이 약하다면 음식을 소화하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러면 밥을 잘 안 먹게 되고 배에 가스가 차며 영양분 흡수가 잘 되지 않아 체력이 쉽게 떨어집니다. 이러한 상태를 허증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비위 기능을 강화하고 활발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비위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강하다면 심한 복통과 경련이 생기거나 속쓰림과 폭식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실증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비위 기능을 안정시키고 느리게 해주어야 합니다. 비위뿐 아니라 다른 오장육부 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한지 파악한 다음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주고 과한 부분은 덜어주는 것이 한의사의 역할입니다. 서양의학은 과한 부분을 덜어주는 치료법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허증으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한의학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깊이 있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서 생기는 증상, 즉 허증에 대한 치료 방법이 다양합니다.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성장기 어린이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한 허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피로해지고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며 평소보다 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밥 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면서 잘 낫지 않고 감기에 걸릴 때마다 기관지염과 폐렴 등으로 쉽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기능이 저하된 허증의 모습입니다. 가파른 산을 오를 때 누가 뒤에서 살짝 밀어주면 훨씬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체 기능 저하로 아이가 힘들어할 때 보약으로 보충하고 도와주면 한결 수월하게 신체 기능이 제자리를 찾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약의 역할입니다. 간혹 보약에 들어가는 녹용이 아이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녹용은 면역력을 높이고 체력을 증진하며 근골을 튼튼히 하고 뼈와 골수를 보강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도움이 되는 약재입니다. 수많은 한약재 중 보하는 효과가 뛰어난 약재입니다. 걱정할 필요도 녹용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가 1살이 지나면 한약을 먹이기 위해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돌즈음에 모유 수유를 중단하는데 면역력을 유지해주던 모유를 먹지 않으니 면역력이 떨어진 아이는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병치레를 하게 됩니다. 이때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성장 발달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녹용이 포함된 보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럼 한약에 비해 약성이 더 강하고 부작용이 많은 양약은 언제부터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몇 개월 혹은 몇 살? 딱 잘라 언제쯤이 괜찮다고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치료를 위해 약이 필요하다면 그때가 적정한 복용 시기입니다. 한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치료가 필요하다면 생후 6개월 이후라도 복용할 수 있고 치료 효과도 좋습니다. 다만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면 1살이 되었으니 이제 보약을 먹여야지 하면서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열이 많은 체질인가요? 항상 찬 거 먹고 추운 날 옷도 잘 안 입는 거 보면 우리 아이는 열이 많은 체질인 것 같아요. 진찰 받으러 온 아이 부모님이 종종 하는 말입니다. 진찰해 보면 진짜 열이 많은 어린이가 있습니다. 반면 오히려 몸이 좋지 않아 열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열이 많은 어린이는 살집이 있으면서 뼈가 굵고 다른 어린이에 비해 체격이 큽니다. 땀을 많이 흘립니다. 뜨겁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흘립니다. 이와 비슷한 체형과 체질이라면 선천적으로 열이 많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도 아이와 비슷한 체질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아이는 찬 방바닥만 찾아다니며 잠을 자고 찬물과 얼음, 아이스크림을 즐겨 먹습니다. 찬 음식은 좋지 않지만 체열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쁜 영향이 적습니다.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를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몸이 허약해진 상태가 오래되거나 심해지면 우리 몸은 신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열을 내거나 체온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허열이라고 합니다. 즉, 진짜 열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몸이 약해서 가짜 열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체형과 살집이 많지 않은데도 덥다고 하고 몸이 좋지 않을 때만 땀을 잠깐 흘립니다. 부모님은 이런 아이 모습을 보면서 찬 음식을 즐겨 먹으니 내 아이도 열이 많은 체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열이 많지 않은데도 열이 많다고 알고 있으면 찬 음식을 자주 먹게 합니다. 안 그래도 허약한 아이의 몸은 더욱 약해지고 소화 기능과 면역력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또는 보약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열이 많다고 오해해서 보약 처방을 꺼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치료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확한 진찰을 통해 열이 정말 많은 아이인지 아니면 열이 많은 듯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질에 맞게 아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치료를 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한약을 잘못 먹으면 살찌거나 머리가 나빠지나요? 어려서 한약을 잘못 먹어서 살쪘어요. 옆집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어릴 때 한약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약 치료가 필요함에도 한약 복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속설이 있는 걸까요? 양약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잘못된 복용이나 임의 복용으로 부작용이 생기고 심하면 간혹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찰과 처방전을 통해서만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약을 통한 이로움이 많기에 위험이 있어도 의사의 진찰과 진단 과정을 거쳐 부작용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한약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와 진찰을 거친 후 한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의사 진찰 없이 한의학 서적 한두 권 읽어본 동네 어른이 처방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치료 효과가 괜찮았던 때도 있었겠지만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한약을 처방받아 부작용이 생겼다면 과연 한약이 문제일까요?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성형수술을 잘한다고 해서 수술 받았다가 잘못되면 성형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시술자의 문제이고 그런 시술자를 찾아간 사람의 잘못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찾아가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에만 효과가 있는 한약이 평생 동안 살찌는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핑계거리를 찾다 보니 한약을 핑계로 합리화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약은 일정 기간 동안 신체 변화를 유도하고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소멸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밥을 잘 먹지 못했던 환자가 한약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소화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일시적으로 식사량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체중 증가는 본인의 좋지 않은 식습관이 원인입니다. 어린이가 한약을 복용한 후 살쪘다거나 바보가 되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건강원에서 약국에서 종교인이 권해서 이것만 먹는다면 다 낫는다고 하는 약장수의 말을 믿고 한약을 복용했다면 심각하게 부작용을 걱정해야 합니다. 한의대 교과 과정을 이수하여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를 통해 한약을 처방받으면 그런 걱정은 처음부터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약을 복용하면 간이 나빠지나요? 일반 병원에서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아직 있습니다. 한약을 복용하면 간이 나빠지니까 복용하지 마세요 라고요. 간에 이상이 생겨 내원한 환자를 진찰하면 그 중에는 한약을 복용했다는 환자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몇 번 반복되면 의사는 한약이 간을 나쁘게 한다는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의사에게 한약을 복용했다고 하는 경우 그것은 어떤 종류의 한약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의사의 진찰을 통해 제대로 처방받은 한약을 말하는 것일까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건강원에서 달인 수많은 중탕제, 진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알 수 없는 한약 처방, 허가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식품의약품안정청의 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출처불명의 한약재를 이용한 약 등을 모두 한약이라고 뭉뚱그려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간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그렇게 하고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면 한약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은 한약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약을 복용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두고 찾아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유명한 학술지에 실린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한약 처방이나 한약이 간 기능 개선에 매우 훌륭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한약 복용하면 큰일 난다고 환자에게 말하는 의사는 알고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르고 그러는 것일까요? 알고 그랬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사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환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그러는 것이라면 한의학 공부가 부족한 것이니 한약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한약 중에 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약이나 처방이 있을 수 있으니 한의사의 진단을 받고 처방받으세요 라고 해야 옳은 것입니다. 한약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간에 도움을 주는 처방과 약제가 있고 다른 질병에 도움을 주지만 간에 부담을 주는 약도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약 복용의 부작용은 환자 본인의 책임이듯이 한의사가 진찰하고 처방하지 않은 한약은 한약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로 인한 결과 역시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부모 마음은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어떤 진료를 받게 할 것인지는 아이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어른과 달리 또한 선천적 질병이나 외과적 치료가 아니라면 한약 치료와 한약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잘못된 정보나 그릇된 속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플 때 더 좋은 방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